네,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5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방역 규제도 한층 완화됩니다.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방역이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류재복 해설위원, 백순영 가톨릭대 명예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달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이제 지역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수도권은 6명까지고요. 이게 이제 2주간의 그 시행 규정을 좀 연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네. 정부의 그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적용 시점부터 시기를 잘못 골랐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1일 발표할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이 개편안을 바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냈고요. 그렇죠. 더구나 지난 한 주에 그 환자 발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1단계 수도권을 뺀 나머지 전국의 1단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완충 시기를 좀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구나 이제 백신 접종도 사실은 이제 젊은층 백신 접종이 상당히 뒤로 미뤄진 상황이라서 너무 성급하게 거리두기의 개편안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거리두기 관련해서 이제 완화가 되는 상황인데 부적절한 판단이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거리두기 내용이 어떻게 좀 재편이 되는지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공공시설, 다중이용 시설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들 이제 영업 제한이 수도권은 이제 2단계에 준하기 때문에 자정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 지역은 이제 시간 제한이 없고요. 관심을 모이는 게 사적 모임의 이제 허용 인원인데요. 허용 인원이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과 제주가 6명입니다. 제주는 최근에 아무래도 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방역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 외에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여기는 이제 광역단체고요.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 거의 대부분은 2주 동안 8명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주 후에 상황을 봐서 풀겠다는 것인데 아마 시도별로 갈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 충남 쪽이 조금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충남은 제한이 없이 다 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늘고는 있지만 현재 방역 상황을 평가해 볼 때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봐서 충청남도는 제한이 없고요. 대구는 29일에 독자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구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크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서 대구도 아마 제한을 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이게 완화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은 분들이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변수가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거리두기 완화가 혹시나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환자가 늘어난 것도 아마 그런 그 신호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21일을 전후해서 새로운 개편안이 발표가 됐고 그 앞뒤로 이제 방역이 상당히 완화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방역에 대한 그 긴장감이 좀 떨어진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7월이 들어서 실제로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더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의 방역 시간표가 다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느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보고된 것만 전 세계 80개 넘는 나라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90%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모든 계획들이 다 뒤로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방역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7월 시행을 발표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행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상황을 봐서 이 거리두기라든가 방역 수칙을 좀 더 유연성을 갖고 적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한 번만 접종했어도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일 큰 완화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은 사실은 접종자에 한해서 1차례도 접종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길 가는 사람 마스크 벗었다고 접종 받았냐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의 방역이라는 것이 방역 통제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위생 의식, 방역 수칙 준수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부분도 미접종자만 꼭 마스크를 쓰고 사람 많은 데서는 접종자도 마스크를 쓴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이 해이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6인 이상 모임 같은 경우도 사실은 6인까지 되지만 지금 변수가 생겨서 우리는 지금 위험한 순간이다. 요 시간 7, 8월만 잘 지나간다면은 사실은 밝은 빛으로 나갈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마지막 터널을 못 나간 상황이거든요. 우리 네. 7월 달에는 예방접종을 대규모로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1,500만 명 맞았다고 지금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이 대부분 1차 접종인 상황이기 때문에 1차 접종 30% 맞았다고 할지라도 델타 변이주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럼 2차 접종을 빨리 해야 되는데 7월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8월 중에나 이루어지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고령층 백신은 8월 중에도 2차 접종이 일어나기 어렵고 8월 말이나 돼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2차 접종을 빨리 맞출 수 있는 것이 더 관건이고 그때까지는 우리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모임 자제하고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들을 완전하게 해서 우리가 1,000명 이상 넘어가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만 보더라도 서울 수도권에도 70, 80%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준만으로 보면은 사실 10만 명당 약 2명 정도로 계산한다면 400명 넘어가는 거는 뭐 지금도 이미 넘어가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억제해서 400명 이하 서울 수도권으로 보면 2천만 명 정도로 2천만 명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서 2단계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간단치 않아 보이는 것이 델타 변이주의 이 감염력, 전파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부분이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 과연 지금 보고된 이 자료 정도의 환자, 즉 256명 정도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 델타 변이주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고 국가도 뭐 인도나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부분 델타 변이주들이 만연되는 상황이고 더블링 타임 2주 안에 2배씩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안에는 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이 델타 변이주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도 시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시간을 얼마나 늦춰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늦춰주면서 시간을 벌어서 빨리 2차 접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 그리고 델타 플러스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전파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공기 중 감염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야외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실내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기 감염이라고는 하지만 뭐 네. 전부가 다 공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실내에서의 특수한 상황, 즉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있고 또 장시간 같이 얘기할 경우 뭐 100%일 수가 있고요. 예.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뭐 중국에서 사례처럼 화장실에서의 좁은 환경에서 환자가 내놓은 바이러스들이 공기 중에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공기 감염일 수가 있죠. 네. 그 환자가 떠난 이후에도 그 공간에 머문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서 호흡을 했다면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지만 예. 실제로 마스크만 잘 쓴다면은 또 이 환기만 잘 한다면은 또 마스크 벗고 장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이런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즉 지금까지의 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지키지 않고 조금 해이한 부분들이 있었죠. 네네. 이 부분들을 지금 앞으로 델타 변이가 유행할 수 있는 한두 달 정도는 확실하게 지키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 모임을 가능한 한 줄이고 식사할 때 이외에는 꼭 마스크를 쓰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특히 대중교통 같은 데에서는 보건 마스크를 꼭 확실하게 쓰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서는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뭐 6명 아니면 8명까지 모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모일 수 있는 인원인 거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얘기를 나누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식사라든지 뭐 이렇게 잠시 음식을 먹는 이 시간만 빼고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6인이라는 이 인원도 사실은 예방접종
두 번 다 하신 경우는 14일 지나면은 그 인원수에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죠. 예. 우리가 8명 모였다고 그래서 이 중에 몇 명이 예방접종 받았냐고 또 확인할 방법도 별로 네네.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시민의식으로 자기 자신들이 잘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또 지속 가능한 이 방역이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예.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쓰기 습관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백신 접종 마치면서 거리두기 완화 혜택을 받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을 마치면 격리 없이 해외를 오갈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큰 변수가 되죠.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이제 국경을 열기로 했다가 지금 속속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 한 6개 나라하고 지금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이제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이제 밝혀졌는데요. 예. 그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는 델타 변이 감염률이 92.5%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41%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는 나라들과 협상이 어느 정도로 뒤로 물러질지도 장담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트래블 버블을 발표했을 때 많은 여행사들이 이 동남아 쪽에 여행 그 상품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렇죠. 예. 유럽하고. 근데 지금 동남아하고 유럽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안에 여행을 간다는 보장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래블 버블도 어느 정도는 지금 그 상품도 취소되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변이 바이러스의 추이에 따라서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죠.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백신 접종 상호 인정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도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57%거든요.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이 바이러스의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여행을 자유롭게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여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 영국도 지금 그 확진 환자가 거의 그 한참 창궐기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요인을 보면 영국도 네. 지금 델타 변이 감염률이 88%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두 달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변이 바이러스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바이러스보다 한 50% 전파력이 강한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그거보다도 60%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감염력이 2배 이상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국가 간 서로 이동하는 문제는 뒤로 물러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보면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격리 면제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입국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걸로 충분할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상당히 유효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는 입국자 검사 때 나오고 하나는 네. 이제 지역 발생이 나오는데 지역 발생의 비율은 한 1.9%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38% 정도가 이제 입국자 해외 입국해서 이제 세 차례에 걸친 PCR 검사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국가들 가운데에서 몇몇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 자가격리도 면제해 주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나라들이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인도 같은 나라 같은 우리는 거기가 자가격리 면제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나라를 최소화하고 격리 기간을 지키고 PCR 검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분간은 해외 입국 관련된 방역 조치는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해외 입국 조치들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델타 변이가 인도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도에서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인도에서 뭔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인도에서 이 코로나19 통계를 숨겼다, 조작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도의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죠. 40만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이 방역 통제 자체가 다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인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연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인도 변이주라는 의미도 인도 자체에서는 또 그다지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지금은 많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 수 자체도 뭐 거의 10분의 1로 줄기는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인도네시아 또는 접경 지역들, 방글라데시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인도와 인접한 국가들.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예. 있는 국가들, 뭐 태국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태국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었는데 이 델타 변이주가 확산되면서 이 특히 국경을 마주하고 인접하고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빨리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격리 면제를 해준다는 이 국가를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동남아가 큰 문제입니다. 지금 동남아 국가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여행은 못 가지만 동남아에서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 델타 변이주가 퍼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아마 한두 달 안 걸릴 것처럼 보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델타 플러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델타 플러스라는 것은 사실은 전파력이나 이런 것들 다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K417N이라는 이 변이 부위가 남아공 브라질에서 면역 회피를 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 것이 여기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델타 변이주에 더해서 면역 회피까지 한다면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영국에서의 결과만 보더라도 2차 접종을 다 맞은 사람들 사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플러스라는 변이주가 앞으로 어떻게 확산이 될 것인지, 즉 지금의 델타 변이주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델타 플러스라는 것은 면역 회피까지 기전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염이 심각해진다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도 정확하게 이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없다고는 하고 있지만 좀 더 지역사회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남반구가 여름에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남반구의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또 겨울로 접어들면 아무래도 바이러스의 활동량이 세진다고 하니까 예. 그런 상황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이 된다면 남반구 전체와 동남아시아, 유럽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적인 또 다른 팬데믹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미 밝혀진 걸로 보면요. 지금 남반구 말씀하셨으니까 남아공 같은 경우는 남아공 바이러스가 우세종이었었는데 네. 이미 델타 변이주가 우세종이 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남반구도 이 델타 변이종이 이 우세종이 되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봐서도 시간 문제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브라질에서 델타 변이 사망자로 처음 보고된 경우가 일본을 다녀왔던 임신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굉장히 세다고 분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력이 세면은 치명률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져왔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성향이 있는 건 아닌지.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자연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면서 독성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숙주 자체가 사망하면 더 이상 전파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 자체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전파력이 강한 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그럼 치명률이 높으냐 낮으냐 아직까지 역학적인 조사 결과는 그다지 없습니다. 영국에서의 결과를 보면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1,000명대에 든 것이 지금 18,000명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사망자 수는 20명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사망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사망하지 않으니까. 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사망률, 치명률이라는 부분은 의료 체제가 얼마나 감당하느냐 하는 데 관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예방접종을 다 받았기 때문에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이죠. 네. 이 이전의 바이러스들은 예방접종이 안 된 사람들한테 감염되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온 데 비해서 지금 젊은 층들 또 40대, 50대에서 입원 위험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종을 안 받은 사람, 특히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감염이 되면서 미접종자, 특히 60대 이상의 미접종자일 경우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독성 자체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 델타
바이러스의 치명률, 독성의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실제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발견된 것은 작년에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됐지만 이것이 전파돼서 문제가 된 것, 우려 변이주로 바뀐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지금 경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것이 독성이 강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정보는 아직까지는 이제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교차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접종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뭐 이 델타 변이는 아닙니다만 베타 변이 그러니까 이제 남아공발 그 변이주에 대해서 추가 접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좀 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이 알파 변이주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베타, 감마 변이주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추가 접종 또는 이 개량형 백신을 연구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하는 베타 백신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요. 2번 접종할 때까지는 그래도 효과가 있는데 네. 만약에 3번째 접종을 하게 되면 이 아데노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는. 뭐 떨어지기까지는 예. 않지만 이 백신의 효과 자체가 거의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즉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판치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이 벡터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벡터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휴먼 아데노바이러스 26번이나 5번이나 이런 게 스푸트니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얀센에서 사용하고 있는 벡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사람 것을 다시 바꿔서 개량형을 만든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 지금 같은 벡터로 해갖고서 추가 접종을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고요. 교차 접종을 할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을 맞은 경우는 3차 접종은 mRNA 백신이나 아니면 노바백스 같은 단백질 항원을 플랫폼으로 하는 백신을 맞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또 개량형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 변이주에 대해서 더 확인할 수 있고 예방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 교차 접종은 모든 컨비네이션을 모든 조합을 다 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도 서로 다른 백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미 얀센을 한 번 접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미국에서도 이 얀센의 이 예방 효과가 변이주에 좀 약한 부분이 있다. 특히 델타 변이주에 대해서는 모든 백신들이 다 지금 예방 효과가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얀센 맞은 사람들은 mRNA 백신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상황의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도 좀 경계심이 풀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지난해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지난해 11월에 모든 그 발생 지표들이 확산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고 몇 주를 미루는 덕에 네. 그때는 뭐 환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도 나왔고 올해 들어서 이제 그것이 거의 하루 500명대로 이제 굳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방역 당국은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잘 써주십시오,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는 했지만 예. 실제로 자신들이 해야 될, 그러니까 당국에서 조직 차원에서 해야 될 조치들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유행이 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을 하면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모임도 여러 명이 더 만나도 됩니다. 또 유흥업소나 이런 다중이용시설도 영업제한을 다 풉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십시오. 네. 이것은 상호 모순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제대로 된 신호를 주지 않고 국민들의 수칙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확진 환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상황을 안정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7월 상당히 두려운 그런 달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어쨌든 지금 수치상으로는 확진자 수가 예전에 지난해 말처럼 그렇게 확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그 수치를 또 좀 너무 믿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드는데요. 지난해는 하루에 환자가 100명만 나와도 거의 전 나라가 거의 봉쇄 수준으로 예.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많은 그 시청자분들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길거리를 나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뭐 어디 모임을 가면 사실은 방역 수칙을 그렇게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정부에서는 방역 그 수칙도 대폭 완화를 했단 말이죠. 예. 그것이 나중에 500명이라는 베이스라인에서 출발을 한다면 물론 그것을 저항하는 요인들도 여러 가지 있죠. 감염 양상도 좀 달라졌고 백신도 어느 정도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예측하거나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서두러서 그 새로운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리 두기는 완화되지만 지금 보면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를 보면 10% 늘어난 상황이고요.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9로 소폭 증가한 만큼 아직 방심은 금물이다. 네, 이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계속 내야 될 텐데 저희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YTN에 제보가 들어온 내용인데 그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많은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니까 자체 접종이 불가능하다. 문제 아니냐 이런 제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맞죠. 한방병원이 위탁 의료기관이 되어야 거기 입원해 계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그 원장님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한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은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간간히 의사 면허를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접종을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입원 환자들 접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비해서 이 한방병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위탁 의료기관이 아니라면은 한의사 선생님이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또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다 할지라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았다면은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백신이 네. 접종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동네 의원들인 경우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작은 병원이라도 대부분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는 단시간에 다 퇴원하기 때문에 접종 받으러 가실 수 있고 또 의사 선생님이 직접 이 접종을 안 한다 할지라도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병원 내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사실 요양원을 생각해 보시면은 보건소에서 출장을 가서 요양원에 접종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요양원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한방병원은 요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빠져 있어서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하시면서 접종을 받으러 가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가정 자가 요양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네네. 보이는데 방역 당국에서 이 예방 접종 초기에는 사명일조로 해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해서 방문 지금 왕진이죠. 왕진에서 접종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지금 수행되고 있는지 즉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나갈 수가 없는 데 비해서 주변에 있는 젊으신 간병인이라든지 혹은 식구들은 전부 예방접종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감염이 돼서 그 환자한테 옮겨지게 되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갔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각지대인 것은 분명하고 이 부분들은 이 구조적으로 그런 접종을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 인력이 모자라면은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을 고용을 해서라도 그런 접종팀을 만들어서 접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75세 이상은 파이자 백신을 맞췄었는데 파이자 백신은 이렇게 방문 접종하기는 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7월 중이라도 파이자 백신 같은 것들이 수급이 잘 된다면은 이 부분들을 이 집안에 있는 분들, 한방병원에 계신 분들 어찌됐든 고령층이면서 좀 위중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전부 우선 접종의 대상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어쨌든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는 고령층이 가장 이제 위험하다고 보고 백신 접종의 가장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각지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원어민 강사를 포함한 지금 집단 감염이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역학조사에 그 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것이 이제
그 경기도에 예. 그 3개 도시에 걸쳐서 지금 그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들을 네. 중심으로 해서 지금 131명까지 감염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난 19일에 홍대 앞에서 6명이 만났습니다. 그것도 방역수칙 위반이죠. 6명이 예, 만날 수 그렇죠. 없는데요. 예. 그렇게 만났고 그 사람들이 전원 감염이 됐는데 이 6명이 성남, 그다음에 고양, 부천, 의정부 여기에 이제 어학원들을 다녔던 사람들이죠. 같은 되게 이제 그 대규모 프랜차이즈 어학원입니다. 이 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로 전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수업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원격 수업 받는 학교만 73개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포함해서 예. 73개가 지금 그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확진 환자는 131명, 학원생뿐만 아니라 그 학원생의 가족까지 전파가 돼 있죠. 어디까지 퍼질지를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성남의 분당구에 있는 그 학원 강사가 접촉했던 사람이 확진이 돼서 검사를 받으라 했는데 검사를 이틀 후에 받았죠. 그래놓고 검사 받으라고 한 다음 날 학원 측에 나는 검사 받았더니 음성 나왔다. 라고 네.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는 과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칙을 지키면 걸리지 않고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걸릴 위험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학 조사나 이런 데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칙을 규정대로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규모 감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말 방역 수칙 준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맥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